검찰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8억 원을 쫓는 과정에서 다스의 비자금 수백억 원이 조성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수표를 추적해 그 규모를 확인한 건데 검찰은 다스가 설립된 1990년대부터 실소유주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악인 남궁현 씨가 성추행 의혹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슷한 성폭력 사례를 폭로한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현직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미투 운동은 교육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 사고 당시 구조물을 지지하는 고정장치 4개가 동시에 빠져 한순간에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부품 결함이나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 경찰이 현장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하자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도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좋은 것이라며 다른 제품의 관세율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한 자동차 사고도 보험사가 80대 20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100대 0 피해 분담이 사라진 이유,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추적 중인 검찰이 다스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뉴스룸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다스의 비자금 8억 원 정도가 흘러간 정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8억 원을 쫓는 과정에서 이 돈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수백억 원 중 극히 일부였다는 점을 파악한 겁니다. 이건 추적할 수 있는 수표만으로 알아낸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 실소유주가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측근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주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밝혀낸 다스 격리 직원이 횡령한 돈은 120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출발한 재수사에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만든 별도의 비자금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파악한 비자금의 규모는 수백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경영진이 직접 관여한 비자금으로 추적이 가능한 수표만으로 파악된 규모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회사의 실소유주가 개입한 조직적 비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전무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만들어진 비자금 중 극히 일부인 8억 원 정도가 2007년 차명 계좌를 빌려준 A씨를 통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A씨가 전달한 8억 원은 자금의 극히 일부라며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다스에서 이렇게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돈 세탁 방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수십 개 차명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면서 현금화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다스의 비자금 수백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현금화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경주의 다스 본사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은 수십 개에 달하는 차명 계좌에 나눠 입금되고 수표로 출금돼 서울로 보내진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에게 전달됐습니다. 돈을 전달받은 재산 관리인들은 다시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차명 계좌에 돈을 넣고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뭉칫돈이 계좌를 통해 움직이면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여러 명이 동원됐지만 누가 어느 시기에 얼마를 세탁했는지 서로 모를 정도로 보안이 지켜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재산관리인들의 장부 분석과 함께 다스 관계자와 차명계좌 명의자들을 조사해 돈 세탁 과정 전반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파악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은 수표로 발행돼 흔적이 남아있는 내역에 한정됐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 다스의 비자금 문제와는 별도로 이 검찰의 또 다른 수사 방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입니다. 특히 검찰이 초점을 맞추는 건 2008년 총선 당시입니다. 직전 대선에서 500만 표 이상의 대승을 거둔 데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인 집권 5달 만에 선거가 치러졌죠.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MB 측이 직접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자신의 회고록에 비례대표 공천은 귀신도 모른다라고 적었을 정도로 그만큼 청와대가 극비리에 직접 챙겼다는 거죠.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이 공천 과정을 놓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최근 김소남 전 의원이 MB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4억여 원도 이런 공천 헌금이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여기에 공천 헌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 액수가 100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수수 경로는 여러 갈래입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4억 원은 2008년 총선 당시 공천 헌금입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비례대표 자리를 대가로 제공했다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의 곧간지기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로 간 뒤에 이 돈은 다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60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돈은 22억여 원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전달되는 과정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여 원 역시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됐습니다. 1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과정에는 김백준, 김희중, 이팔성, 이상득, 이상주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또는 가족들이 등장했고 관련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현재까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이 한 가운데에 있고 또 측근이나 가족들에게 돈이 여러 갈래로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을 전담해서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임소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이 전 대통령 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MB 진영 내부적으로는 큰형 이상은 씨가 이제 검찰에서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하죠. 네, 한 친이계 인사는 MB 주변 사람들이 지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혼돈 상태요? 네, 그래서 MB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는 무관하다고 11년째 당당하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때문에 비록 일부일지라도 다스 회장이자 친형인 이상은 씨가 다스 지분에서 이 전 대통령 몫을 인정해버리면 이 전 대통령으로선 최소한 다스는 가족 기업이다. 예. 가족 기업이었다라며 물러서거나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예, 다스가 가족 기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11년 동안 부인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많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물러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대표적인 것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인데 이건 바로 뇌물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스를 인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벗어나려다가 더 큰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참고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규모가 60억 원에서 70억 원 넘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들 때문인지 MB 주변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이상은 회장이 남의 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100%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이 회사는 네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형 것이다 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회장은 특검에서 진술했던 것과 이번 검찰 진술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다스 실소유주는 MB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MB 측은 이상은 회장과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MB 측은 수십 년 측근이었던 김백준, 김희중 등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백준이 알아서 한 일이거나 김희중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이 부분도 이제 관심 있게 집중해서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유인태 전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유 전 의원이 이제 고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이제 다스의 과거 또 대주주였던 김재정 씨와 오래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죠? 네, 유인태 전 의원은 한 지인을 통해서요. 1980년대 말부터 김재정 씨를 알고 지냈고 영포 빌딩의 김재정 씨 사무실에도 자주 가서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알고 지냈군요. 네, 처음부터 고 김재정 씨를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의 재산 관리인으로 소개를 받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김 씨 주변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 발언 좀 들어보실까요? 네.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으면 그 정도 부동산 가지면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씀씀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관리가 그런 거지. 그 친구들이 저 주변에서 비밀도 아니야. 다 아는 사실이야.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건 친구들 주변에서는 비밀도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왔던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는 좀 입장을 바꿔서 이 전 대통령이 뭔가 해명을 직접 내놔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선 검찰 소환 전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참모들은 어떤 방식이든 대국민 사과 뜻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출신 핵심 측근들은 여전히 검찰 규탄 성명을 내자는 등 강경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임소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대법원으로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차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들의 정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던 2015년에 개업 신고를 했는데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지금 대법관들 상당수와 함께 근무했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관예우 오해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 2015년 7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직후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가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이름을 올리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12명 중 5명의 대법관들과 임기가 겹치거나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즉시 비판 성명을 내고 사임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들께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죠. JTBC 김필주입니다. 청와대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 북미 대화를 중개하려는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미온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초강경 북핵 원칙까지 다시 거론하며
대화의 문턱을 낮출 생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CVID란 표현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직후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가리키는 건데 2000년대 초중반 부시 행정부의 비핵화 강경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할 만큼 북미 관계가 얼어붙었던 시절 나왔던 개념으로 부시 정부의 대표적 매파인 딕 체니 부통령이 자주 썼습니다. 북한을 대화할 가치가 없는 깡패 집단으로 거론하던 당시 나왔던 개념을 미국이 다시 강조한 건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미 외교 라인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의용 맥메스터, 강경화 틸러슨 두 축으로 이뤄진 대미 외교 라인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북핵 해법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북 특사가 평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사 파견을 계기로 대미 라인의 외교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투 소식입니다. 음악인 남궁현 씨가 지난해 10월 일어난 성추행 의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2000년대 초반 남궁 씨의 작업실에서 성추행을 넘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궁 씨 측은 심한 말로 상처를 줘 사과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음악인 남궁현 씨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 A씨를 만나봤습니다. 옷을 벗어봐라, 한번 자기가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이 여성은 남궁 씨가 법적 대응을 밝히기 전 회유를 시도했다며 자신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 씨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 씨도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남궁 씨의 집 녹음실에서 음악 작업을 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이 있어. 음악이 몇 번 벌어진 다음에는 성폭행을 당했어. 저한테 그런 행동하려다도 행동을 치료한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안고 살았던 B 씨는 8년이 지나 사과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를 해서 네가 한 짓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에 기억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살고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B 씨는 과거 성폭력 사실을 잊으려 했지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분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궁 씨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과거 B 씨에게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줬고 사과한 적이 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궁 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남궁 씨와 음악 작업을 함께했다는 C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피해자와 비슷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미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중등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직 학교에 있는 이 교사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33살 A씨가 음악교사 정모 씨를 알게 된 건 18년 전 중학생 때입니다. 음악 선생님이 꿈이었던 A씨는 교내 합창단에서 정 씨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를 마틸다라고 부르시면서 자기는 레옹이다. 성추행인지 몰랐던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신다고 무릎에도 안착을 하시고. 교회 장로인 정 씨는 A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음악회에 같이 가자며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열쇠를 줄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 해서 들어갔고 선생님 오시자마자 문을 잠그시더니. 그리고 A씨가 대학생이 되자 과거 성추행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돌이켜서 용서를 받았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2달 전 정교사는 A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에게 사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정교사는 JTBC와 통화에선 수년간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했고 성관계의 강제성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강압은 전혀 없었고요. A씨는 이에 반발해 정모 교사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살 된 딸이 다니게 될 학교에선 더 이상 자신 같은 학생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공직사회에도 미투가 번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폭로가 이어지는데 공무라고 하기엔 낯뜨거운 내용입니다. 교육계에선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도록 SNS 공간도 생겨났습니다. 백일영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린 주임님. 아내와의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던 주임님. 얼마 전 5급이 7급 신규 직원을 노래방에 데려가 허벅지 만지고 속옷끈 튕기고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아직 잘 다닌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달 우리도 미투 운동할까요란 글이 올라온 이후 수백 개 댓글이 달리며 폭로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폭로하면 조직에서 매장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월에 2011년 당한 성희롱을 폭로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강모 씨는 사찰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조직을 성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싶구나. 덮고 가자. 서울시 남성 공무원 A씨는 2015년 여성 상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은 뒤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성희롱 날조자로 의심을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여자들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권력 구조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미투 운동은 교육계로도 확산 중입니다.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 성폭력 제보를 받는 SNS 페이지도 생겼습니다. 이곳엔 30년 전 담임교사에게 당한 성추행, 교사로서 간부교사에게 당한 성희롱 폭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아내의 성폭행 피해로 법정 싸움을 해온 30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며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겁니다.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위독합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비열한 형체들.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이모 씨 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오늘 새벽 12시 28분쯤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남편 이 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인 박모 씨가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충남지방경찰청에 신고했습니다. 논산의 폭력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 씨는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처벌이 안 된 상부에 대한 불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그러면서 정신과에서 한번 치료도 먹었고.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부산 LCT 추락 사고 당시 구조물을 지지하는 장치 4개가 모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치 문제뿐 아니라 부실 시공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부산 해운대 LCT 건물 55층 외벽에 볼트가 있던 자리입니다. 구멍만 남은 채 주변 콘크리트가 파손됐습니다. 4개의 볼트가 공중에 떠 있는 안전작업대를 지탱하는데 추락할 때 모두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라도 물렸으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팀이 옆에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작업에 나섰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는 사고 당시 4개가 동시에 떨어져 나가면서 미처 피할 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라 그러니까 확인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볼트를 잡아주는 40cm 크기의 앵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당시 매설돼 내부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했지만 일부 책에선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 국과수와 정밀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볼트 등 장비의 결함은 물론 부실 시공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실제 LCT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은 사고 당일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IMF 등 국제기구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나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을 콕 집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EU는 기다렸다는 듯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Wir können nicht tatenlos zusehen, wie aus irgendwelchen Gründen Industriestandort Europa fragilisiert wird und wie 10.000.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철광과 농산물 외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을 타깃으로 보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공화당 라이언 하원 의장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에서 생산되고 버번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맥코널 의원의 지역구인 켄터키의 대표 상품입니다. 미 유력 의원들을 압박한 겁니다. EU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응 조치를 논의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다른 나라들도 수입 제한을 정당화하는데 국가안보 논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도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1세기 관세 장성이라고 반발한 중국은 대두둥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농민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철강 등의 가격이 올라 자동차, 선박, 항공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Those were caused by structural changes in the industry where they turned to automation and more capital-intensive methods. So what we're likely to see is increased returns to stockholders, not increased employment. 대공황 당시를 연상시키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캐나다와 한국 등 동맹 관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철강 제품 외에 다른 수입품의 관세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며 무역 전쟁은 좋다라고까지 했는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 제품에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가 같은 제품에 0%의 관세를 매긴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호혜세를 도입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외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보복 관세 성격의 카드를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세계 각국의 비판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또 바로 직전엔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 전쟁이 좋고 이기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 안보를 핑계 삼으며 갖가지 관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같은 근거로 미국의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려 할 것이고 국제 무역 질서가 무너지는 진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CNN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무지로 미국 전체와 세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가 오더니 100대 0의 과실은 없다. 10%나 20%는 피해자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블랙박스의 사고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측은 과실 기준표가 원래 그렇다, 아니면 판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 정지신호 앞에서 2차로 차가 왼쪽 깜빡이를 키며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실선을 넘으며 오른쪽으로 기어들어 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3차선으로 그냥 차선 변경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받아버리니까. 피해 운전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다며 과실 비율 90대 10을 주장했습니다. 항의하자 판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왜 하필 거기에 있었냐, 그 뜻인 거죠. 그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는데 왜 거기에 있었냐, 억울하지만 이건 과실이 판례상 그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소송 얘기도 꺼내봤지만 상대 차량 보험사도 역시 삼성화재여서 같은 보험사끼리 소송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실 기준표와 과거 판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잡는 데까지 위험하다, 브레이크 잡아라 하는 데는 눈으로 보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발이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0.7초에서 1초간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과실 기준표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과실 기준표에 100대 0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가감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90대 10까지 다 더 이상 못 해준다. 실제 100대 0 과실이 아니라는 보험사들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법원 판단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은 끼어들기 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이 90대 10이라고 판단한 분쟁심의위원회와 다르게 100대 0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도 끼어들기 사고 과실 비율이 90대 10이라는 보험사 판단이 중앙지법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 과실 비율이 90대 10인 사고와 100대 0인 사고를 비교해보면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수리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은 100대 0인 경우는 한 차량만 할증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사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과실 기준표를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안전 문제가 크지 않으면 재건축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단 시위하는 가운데 리모델링 같은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 강동구 등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에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가 기본으로 2중, 3중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예고 절차가 어제로 마무리되면서 강화된 기준은 다음 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재건축에 강력한 빗장이 쳐지는 겁니다. 규제의 타깃인 서울 강남권에선 현실적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권 아파트에서는 1: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강화된 규제에 나름대로 다양한 출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 1:1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잠원동 회밀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과열의 진원지였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당원 명부가 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부위원장 측은 새 문자 메시지에 당원 이름을 넣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올림픽 마스코트는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수호랑 인형을 사려니 없어서 웃돈 주면서까지 거래될 정도입니다. 연주한 기자입니다. 명동에 있는 평창올림픽 팝업 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이 인기가 높습니다. 여운이죠, 여운. 여운이 남은 거죠. 캐릭터가 귀엽고 집에 장식용으로 두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매장에서 수호랑 인형의 경우 한 종류만 남기고 모두 품절됐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의 공식 온라인 판매점에선 수호랑 인형 9종 모두가 품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뒤늦게 수호랑 인형을 사겠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웃돈이 붙지 않는 경우를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가보다 1, 2만 원 비싸게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3만 원대 상품이 서너 배에 달하는 가격에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에 판매되지 않고 메달리스트에게만 지급된 어사와 수호랑은 무려 1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유니폼은 물론 개폐회식 입장권을 구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올림픽이고 해서 흔하지 않은 기회다 보니까 친근감이 넘치는 마스코트와 올림픽 개최국이었다는 경험까지 축제가 끝난 여운을 간직하려는 모습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는 늘 우리에 가둬져 있죠. 이제는 숲에서 자유롭게 노는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처음으로 풀어놓고 키운다는데 저희가 먼저 가봤습니다. 윤재열 기자입니다. 우리에 갇혀있던 호랑이 2마리가 우리 밖으로 성큼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까지 갇혀있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아직은 두려운지 다시 우리로 돌아가려다 문이 닫힌 걸 알고 발길을 돌립니다. 지난해 6월 서울동물원에서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온 13살 암컷 한청이와 7살 수컷 우리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기 바빴는데 적응 훈련 끝에 이제 꽤 친해졌습니다. 한청이와 우리는 앞으로 축구장 7개만한 4만 8천 제곱미터 숲에서 살게 됩니다. 수목원에 먼저 온 17살 2마리는 이번 방사에선 제외됐습니다. 수컷이 이제 2마리 이상이 될 경우는 이제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제 전투 또는 이제 투쟁이라는 등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 2끼만 먹고 일주일에 하루는 굶는 다이어트도 병행합니다. 숲에서 호랑이를 키우는 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의 종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차츰 개체 수를 늘리고 생태 연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5월쯤이면 관람객들도 숲에서 뛰어노는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파리 차를 타고 접근할 수는 없고 4층 높이로 만든 전망대에 올라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8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성폭력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지 여성들에게 공무원들이 구호품을 주면서 성적 착취를 한다는 겁니다. 구호품을 대가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시리아 여성이 10명 중 4명꼴이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상당수 시리아 여성이 구호품을 받으려면 성행위를 해야 한다.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구호 활동을 해온 자원봉사자 다니엘 스펜서가 영국 BBC를 통해 폭로한 내용입니다. 시리아 공무원들이 서방단체의 구호품을 받아 갖고 있다가 현지 여성이 받으러 오면 그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스펜서는 시리아의 다라 지역과 쿠네이트라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성적 착취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관행은 너무 고질적이어서 일부 시리아 여성은 구호품을 나눠주는 시리아 공무원을 만나길 꺼린다고도 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도 지난해 시리아 현지 여성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호품을 얻으려면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직원들의 성매매 스캔들로 불거진 성추문이 현지 배급 현장에까지 만연한 상황입니다. 국제구호위원회는 시리아 여성 190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 40%가 구호품을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왔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교 북단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2시간 30분 뒤 운전자 이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해상에서 전복된 근룡호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완도항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선체 정밀 수색과 감식에 나섰고 해상 수색 범위를 넓혀 못 찾은 탑승자 5명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센트럴 미시간 대학의 기숙사에서 현지 시간 2일 오전 총격 사고가 나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용의자는 자신을 데리러 온 부모에게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장한 상태로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한국 GM이 어제까지 희망 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직원 16,000명 중 2,500명가량이 신청했습니다. 폐쇄를 앞둔 군산공장에선 근로자의 3분의 2가 희망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번에도 힘든 만남입니다. 예,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는 7일에는 여야 대표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같은 악수 장면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악수하는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제 홍 대표가 불참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앞서 이제 2번이었었나요?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도 모두 불참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과 9월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기식 회동이다, 또 정치 쇼라고 하면서 불참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런데 조건부 전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전제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안보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 논의가 보장이 되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초청을 해야지 이 청와대 회동에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예. 여기서 가장 사실상 핵심은 3번일 텐데요.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참석한다는 저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홍 대표가 직접 밝힌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대선 때도 과거 후보가 난립이 되면 메이저리그 토론은 메이저리그끼리 하고 마이너리그 토론은 마이너리그까지 별도로 한 선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규모가 좀 작은 당, 그러니까 의석수가 적은 당 대표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제 앞서 홍 대표가 불참했던 지난 2차례 회동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었던 정의당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이유,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대표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단독 회담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청와대는 어쨌거나 이번 홍 대표의 역제안에 대해서 이 3번 조건, 이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 거부의 무게를 실은 건데요. 예. 이 홍 대표 입장에서는 정의당도 문제지만 국민의당 분당 사태로 민평당까지 늘었는데 이 민평당은 또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 홍 대표와는 반대 입장입니다. 예. 결국 반대편인 민평당과 이 정의당을 배제하고 싶은 입장인데 그렇게 청와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이런 기류인 셈으로 읽혀집니다. 예. 또 이미 앞서 2차례에 있어서 홍 대표를 제외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져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이런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도 굳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제 결국 홍 대표는 청와대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하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만남 쉽지는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악수하는 장면을 그래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3.1절 기념식 당시에 사실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예. 이 문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서 이 정당 대표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모습이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홍준표 대표가 다소 딱딱한 모습이지만 악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퇴장할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이 찍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퇴장할 때 모습인데 다가오는 문 대통령은 다가오지만 이렇게 홍준표 대표는 이 퇴장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늪에 빠진 지지율입니다. 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애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장애투쟁 전과 후에 2%포인트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입니다. 창당한 지는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지지율은 예상보다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창당을 하고 아니면 뭐 합당을 하고 이랬을 때 컨벤션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당초 그런 기대감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여지는 이 지지율은 2주 동안 8%에서 8%까지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으로 컨벤션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5%, 바른정당이 8%였으니까 사실상 지지율이 이 합당 전보다는 오히려 빠진 셈입니다. 다른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유승민 공동대표가 지역구가 있는 TK 지역,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이나 국민의당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TK 지역을 먼저 보시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1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있고요. 예. 반대로 호남 지역을 보시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5%로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뭐 샌드위치가 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고민이 뭐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 보죠.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7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강풍과 함께 비가 와서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수량이 80mm가 넘겠습니다. 강원 산간엔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